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그 경영학 개론 과목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실제로 경영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죠? 경영학 연구의 흐름, 경영학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그러면은 이제 뭐 앞에 유구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상당히 긴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경영학 역사는 그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특히 현대 경영학을 정의할 때는 되게 20세기 초반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20세기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뭐 120년, 130년, 요 정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학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우리 뭐 음악이나 미술도 보면은 뭐 고전 음악, 뭐 낭만 음악, 그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류들이 쭉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경영학에 있어서 이런 그 분야들을 나누는 어떤 연구의 특징이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학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부 수업에서 학자들의 이론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들은 그 경영학의 어떤 연구 흐름을 연구한 학자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타서 제가 어떤 4가지로 크게 어떤 시기별로, 여러분들 통시적이라는 말 아시나요? 통시적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실제로 뭐 이런 경영 이론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기준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클래식도 네오 클래식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단계로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학자들과 그런 이론들을 접목을 시키시고, 저는 그냥 이런 여러 이론들을 종합해서 4가지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특히 좀 정리를 해보면 경영학의 연구 흐름은 이제 챕터 5하고 챕터 6하고 나눠져 있는데, 챕터 5에는 그 경영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컬 어프로치가 접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행동적 접근이라고 해요. 자, 고전적 접근과 행동적 접근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6장에서는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어프로치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퀀터테이티브는 우리가 계량적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영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계적인 기법이라든가 수리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경영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략적 접근법이라는 거, 스트래티직 어프로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외부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앞단에서 환경의 영향 요인 배웠잖아요. 일반 환경 요인, 뭐 과업 환경 요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쭉 학습했는데, 그런 환경 요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전략적 흐름으로 시기별로 보면 대략적으로 고전 연구는 20세기 초반부터 1930년대까지 대략적으로 딱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행동적 접근은 193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량적 접근은 이제 2차 대전 이후, 그죠? 1940년대 이후. 그리고 전략적 접근법은 조금 이르게 보면 6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고요.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에 논의된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영학 연구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 학습하시는 내용을 갖다 기본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글 들어가 보시면, 특히 스칼라 구글 들어가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많이 이용하고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우리는 개론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현대 경영학이 시작된 시점이 20세기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0세기 전에 경영학의 어떤 연구 흐름은 없었느냐? 있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건 아니고, 우리가 2장인가 3장에서 공부했던 조직의 특성을 통해서, 그죠? 경영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경영의 대상이 조직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헌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서,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조직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경영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조직의 특성 크게 4가지 어떤 거 있었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있었어요? 공동의 목표, 커먼 골이라는 게 있었죠. 두 번째,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코오디네이션, 통합성, 혹은 뭐 조정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한계층. 그죠? 이 4가지가 보이면 경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대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보면 뭐 BC 2500년경에 뭐 피라미드 건설, 그리스 옛날 왕조를 보면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경우 보면 이제 피라미드 건설이 많이 이루어져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쿠프왕의 피라미드라든가 여러 그런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그거 건설할 때 어떤 조직이 형성돼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를 이제 보면 직육면체 돌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운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 음식을 만드는 취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분업화된 일들을 했다. 아하, 조직의 특성이 보이는구나, 경영이 있었겠구나 라는 거고요. 진나라, 옛날 이제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특히 진나라의 첫 번째 왕 시황제, 그죠? 시자가 처음 시자잖아요, 그죠? 처음 황제, 통일한 황제였던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죠.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쌓았던 만리장성에 여러 가지 뭐 분업화된 업무들, 뭐 흙을 나르고, 뭐 벽돌을 쌓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음식을 하고. 로마 군대의 조직도도 마찬가지죠. 로마 군대의 조직도 보면 로마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다가 제일 처음에 전쟁을 하게 된 게 그 한니발하고 누가 붙죠?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전쟁들 이렇게 보면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죠? 군대 조직도. 군대에는 항상 위계가 중요하니까 권한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조직의 특성이다. 뭐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 같은 건 지금 뭐 진나라 만리장성 축조에 관한 거, 피라미드에 관한 거, 뭐 로마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세로 오면 중세, 베네치아, 그죠? 역시 이탈리아에 가보면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죠. 베네치아에 보면 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군함을 만들었대요. 군함을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활용을 해서 분업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수군 편지 같은 거 보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히어로잖아요. 그래서 뭐 하객진이다, 일자린이다 이런 거 나오는데, 군대 편성하려면 권한체가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뭐 더 웰스 오브 네이션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생산성을 상당히 중요시했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업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그 이른바 오핀 공장 얘기 제가 말씀드렸나요? 오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때, 근로자들이 일할 때 공정을 한 사람이 여러 공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부리는 공정은 구부리는 거, 그죠? 철사를. 그리고 자르는 공정은 자르는 공정을 하게 되면 숙련이 되잖아요. 반복해서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로버트 오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그 요새 경영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아요. 미성년자 노동 제한한다든가 사실 초기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의 횡포가 심해서 근로자들이 어린 경우에도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있었죠. 한 10살 먹은 애가 새벽 5시에 공장에 가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또 기계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로버트 오웬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기업의 사회사업이라는 게 지급 기업하고 이야기해보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연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근로를 제한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생산시설 내에 식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로버트 오웬은 하나만 적어볼까요? 복리후생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간혹해라 나오긴 해요.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 4페이지부터 이루어지니까 4페이지 내용 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은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표에 그 학자들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고 페율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베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웨버가 아니에요. 베버라고 읽은 걸로 봐서 이제 독일계일 가능성이 높네요. 요 세 사람은 우리 경영학 연구 얘기할 때 이 클래시컬 어프로치에서 고전적 접근 혹은 우리가 고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영에 관한 이슈들이 지금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현재 조직에도. 상당히 이제 앞서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이론과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4페이지 위에 내용 보면 이것저것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읽어보셔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4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설명을 다 들으시고 각각의 학자의 이론들을 정리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테일러, 페이월, 베버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부터 한번 볼게요. 테일러라는 사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얼굴을 보이세요? 얼굴이 5페이지인가요? 제가 이제 그 학자들의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 사진을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학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학자의 이론을 공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테일러의 배경도 한번 살펴보고 테일러가 활동했던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미국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캐나다는 생략하고 여기 이제 캐나다 쪽이고 여기가 이제 5대5 연안 정도 되겠고 여기가 뭐겠어요? 태평양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서양이 되고 이쪽에 유럽 대륙 이렇게 있겠죠. 이쪽에 멕시코 있고 그죠? 남미로 이어지겠죠.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서부 그러죠. 서부 쪽을 동부. 그러면 이제 미국이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주를 하죠. 이 동쪽으로 와요, 당연히. 서쪽은. 그리고 이쪽에 그 아메리카 대륙 본토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는 소위 말하는 인디언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인디언은 아닌데 인디언은 인도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콜럼부스가 착각을 해서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고 기록상에 나온 사람 뭐 그 전에 발견을 했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근데 콜럼부스라고 하는데 그 대륙 이름이 콜럼부스가 못된 거는 콜럼부스가 이 대륙을 인도라고 부른 거죠. 유럽을 이렇게 돌아서 가면 대서양을 돌아서 가면 인도에 도달할 것이다. 인도에 도달한 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도착했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무지한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라고 봐야 되죠. 이쪽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퓨리턴들이 많았어요. 퓨리턴은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잖아요. 청교도. 이 청자가 맑을 청자예요. 우리 그 프리스비테리언 처치라고 그 장로교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장로교회 혹은 장로교 혹은 장로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 칼뱅이라는 분 생각나세요? 켈빈 혹은 칼뱅, 존 칼뱅. 이 사람이 그 장로교를 상당히 발전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한 개신교. 개신교가 뭐냐면 16세기에 이르려면 그죠?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른바 종교개혁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괜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다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이 경영학 연구 흐름의 맥락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역사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경영학 역사. 당연히 역사 알아야 되죠. 종교개혁 그러면 이제 마틴 루터랑 신부님이었죠.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뱅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뭐 95개조 반박문 들고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구교의 어떤 카톨릭의 모순점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켈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동윤리를 강조를 하죠. 노동윤리. 이른바 직업소명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분에 충실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리를 펼치죠. 어쨌든 이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그 개신교를 우리가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청교도들이 상당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죠. 이쪽 동부에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데 도시가 있거든요. 그 미국의 이쪽 동부에 그 펜실베니아의 주가 있고 펜실베니아 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인데 이쪽에 이런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되게 많이. 퀘이커 교도의 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퀘이커 교도에 대한 얘기는 그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중략을 하고 어쨌든 청교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퀘이커 교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세기 초반쯤에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서는 상당히 다시 정리를 하면 칼뱅이 얘기했던 노동윤리가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우리 테일러라는 사람을 보면 그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고 죽어요. 거기서 그곳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법률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는 퀘이커고 어머니는 청교도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그 종교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거에 충실해야 되고 일하는 만큼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거. 상당히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깐깐했던 사람. 사진 보면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일화를 보면 커피하고 술도 안 마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커피는 약간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술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실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술과 뭐
가지 커피 같은 거를 마시지 않는다. 이럴 정도로 생활을 상당히 엄격하게 스스로를 통제했다고 해요. 자, 그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꼼꼼하고 섬세하고 어떤 직업 윤리가 있고 뭐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테일러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는 미국 역사를 한번 볼게요. 계속 이어서. 그래서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디언들과 격투를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죠. 그리고 이 미국 땅이 워낙 이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탐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갈등도 일어나고 그죠?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고 확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미국 내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특히 이제 서부는 아직 덜 발전됐으니까 이 북부하고 동부를 보면 북부하고 남부 전쟁이 일어나죠. 19세기 중반쯤에 중후반쯤에 이른바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쪽 생각해 보시면 이쪽 이 오데오 연안에 있는 쪽이 디트로이트 이런 쪽 있잖아요. 도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도시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 위상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쪽은 경제 형태가 보면 상공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할수록 특히 공업이 발달할수록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쪽 남부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 그죠? 아틀란타 시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 옛날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가요. 거기 보면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목화 같은 거 재배하잖아요. 대농장. 농장을 경영하면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치의 어떤 정치 경제, 특히 이제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북부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이 돼서 많은 자유민으로 그전 1960년대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자유민이 돼서 북부에 있는 도시로 많이 유입이 돼서 상공업이 더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더욱 서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쪽에는 금이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와중에서 리바이스 청바지도 등장하죠. 금을 뺄 때 입은 작업복으로 캠퍼스처럼 이면서 청바지를 만들었다. 누가? 레비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테일러가 살았던 시기가 테일러가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반에 죽거든요. 1850년대에 태어나나? 그리고 1915년인가? 그때 죽는데 환갑되기 얼마 전에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다시 정리해보면 1960년대에 중후반쯤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안정적으로 미국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 이후에 특히 발전하잖아요. 전쟁 이후에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쟁 나고 영토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될 때 어떤 산업부터 활성화가 될까요? 토목, 그죠? 건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죠? 미국 영토가 넓으니까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반 산업,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산업. 그래서 항만, 도로 이런 거 정비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19세기 말이니까 철도 같은 거 많이 났을 거예요. 항구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테일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테일러가 당시 아버지가 법률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법률 공부를 하려고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눈병에 걸려서 글을 잘 못 보게 돼서 엔지니어가 돼요.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드베일이라는 철공소에서 철강 제조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테일러의 가장 중요한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법.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등장한 게 1911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연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